반갑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파시즘 결성 당시에 퇴역군인들과 생디칼리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결성했다고 해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탄생한 제너럴 송입니다. 반갑습니다. 간첩 있으면 이 제너럴 송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파시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번에 몰입 강의할 때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거의 연장판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세계 1차 대전 그냥 이때 그냥 쓰고 말아야겠다 했는데 메인 테마를 전쟁 전후와 그쪽으로 잡게 됐습니다. 이 파시즘 책의 저자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파시즘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로버트 팩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에서 발췌를 많이 했습니다. 자, 파시즘이 무엇일까? 그 전에 이제 파시즘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묶음이나 다발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파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선 다발 이렇게 보니까는 한 가닥보다 여러 가닥일 때 좀 더 단단하다, 잘 결석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가는 막대 나무를 여러 뭉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기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파스케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죄수들을 처형하는 데 썼다고 또 하고요. 이게 프랑스 공화국 최초의 국세로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파스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센트 동전에도 파스케스가 쓰일 정도로 권위와 결속을 상징한다. 굉장히 상징성 있는 물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최초의 파시즘 KKK 쿠클럭스 클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얘네들은 이 국가가 공동체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얀 가운과 모자 이런 걸로 제복을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팀을 이뤘어요.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무장한 그런 최초의 파시즘이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유럽에서 일어날 그런 파시즘들의 예고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1차 세계대전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파시즘의 본거지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최초로 공식적으로 파시즘을 출범한다라고 선언한 무솔리니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나치즘의 히틀러가 이제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독일 제국은 민주주의 이전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는 빌헬름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 당시에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고 경제도 굉장히 부강했어요. 여기가 이제 독일인데 여기 영국과 굉장히 그 전투력이 맞먹을 정도로 강했다고 해요. 영국도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번영하고 강한 곳이었거든요. 해군력이 세계 2위라고 했던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영국에게도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가진 독일 제국. 그래서 이 빌헬름 2세가 세계 정책이라는 걸 펼쳐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다들 인정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막 이렇게 펼치면서 주변국들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협적이니까 영국 쪽에서도 이거 그 당시에 굉장히 배척하고 있던 프랑스와도 동맹을 맺을 정도로 상당히 독일은 그렇게 강력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를 뒤흔들려고 하는 독일의 세계 정책이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로는 독일은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이제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회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투표권,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법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했죠. 근데 이게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이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을 엄청나게 때려맞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고 이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민주주의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혁명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당끼리도 쉴 새 없이 싸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이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심리적으로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는 왕년에는 굉장히 밝은 나라였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패전국유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범죄자로 취급을 받기도 하면서 이 심리적으로까지 삼박자 공포가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이게 바뀐 게 때로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우리 비렐름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제로서의 공식 파시즘은 이제 무솔리니와 그 지지자들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전쟁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솔리니와 그 같이 그 지지자들이 검은색 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은 셔츠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솔리니와 검은 셔츠단 이야기가 뒤에도 몇 번 나옵니다. 이 파시즘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제 일관되고 논리정연한 그런 철학으로 연결돼서 활동을 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 결집된 열정, 이 열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기초를 그렇게 쌓았는데 어떤 식으로 쌓았냐 몇 가지만 추려왔어요. 이 전통적인 해결책도 소용없는 이 불가항적인 위기감, 그리고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 그다음에 집단에 대한 복종을 해야 한다. 우리 집단이 희생자다. 예외 없이 남성인 타고난 지도자의 권위가 필요하고 이거를 운명을 단독으로 구현해낼 그런 국가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집단은 폭력을 기반으로 할 거니까 이 성공을 위해서 폭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의지의 위력을 찬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파시즘의 정서적 기초로서 가져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파시즘 주변에는 이 적들이 엄청나게 넘쳐났다. 좌우 질서 이런 것들 모두 반대하고 우리는 폭력으로 나간다. 그리고 우리 앞을 막는 사람들 다 적이다. 적으로 분류하면서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희생양 만들기의 사상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질문은요, 파시즘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시즘이 딱 이렇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갈래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좀 주물렀는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주물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심리, 구체적으로 이 뭐가 가장 파시즘스러운가 라고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대중들은 무력했고 이런 무력한 대중들을 향해서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 파시즘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중들이 좀 의존적이고 또 취약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략으로다가 이 사람들에게 동질성만 강조를 하자.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우리 민족은 결속을 하자라고 강조를 해가지고 이 출구 없음을 이용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민족들이 같이 동조되었다, 동원되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그 외에 이상한 것들, 우리와 다른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은 다 악마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정치적인 쪽으로는 이 파시즘은 편의주의예요. 그래서 문어발처럼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이렇게 하기를 되게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 보수 엘리트층이랑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관계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파시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시즘이 탄생하기 어려운 공간이 있다라고 팩스턴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곳, 그리고 러시아 가냥 대중의 반감 분노가 좌파에다가 힘을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나라에는 파시즘이 탄생할 공간이 굉장히 좁았다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컷 파슨스라는 사람은 이 파시즘이 이 경제 사회적 불균등이 만들어낸 이 극심한 상실과 긴장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게 이 전쟁과 혁명은 이제 의회 시장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걸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양산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때문에 이 경제가 좀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하다가 끝나니까는 다들 전역하고 퇴역하고 하니까 동원 해제 해가지고 실업률이 엄청 막 늘어났다고 하고 물가 치솟고 사회적 갈등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교역이 일그러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고, 사회 갈등이 우리 굉장히 평화롭냐? 아니죠. 우리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청년 쉬었음, 뭐 일을 못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요새는 쉬었음 청년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던데, 그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칭을 바꾼다고 뭐 근본적인 게 바뀌겠냐마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여기 파시즘 대중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다가 파시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약간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그 불안 이거 내가 처리해줄게, 나에게 힘을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선동해가지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18년도에 그 파시즘이 그런 식으로 펼쳐졌는데 1919년 우리나라에 좀 비슷한 그 형편이 있었죠. 3.1운동. 근데 여기에서는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해방운동 이런 걸 했단 말이죠. 파시즘의 그런 그 카리스마에 선동당해서 이렇게 가는 행보와는 뭔가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의존적 취약성 이런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거에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좀 그런 점에서 좀 되게 신기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파시즘의 그런 핵심 인물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 파시즘 하면 약간 이단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단화라고 하기에는 직업들도 반반하고 막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전과 있는 싸움꾼들도 있었지만은 우체국 직원의 아들, 그냥 공무원 집안의 아들이라고나 할까요? 그 다음에 뭐 철학 교수, 음악가 이런 식으로 되게 바리에이션이 다양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한 것이 사회적 지위로 결합한 게 아니라 그 가치관, 그 파시즘의 가치관으로 하나로 뭉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민족주의를 막 이렇게 추구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폭력을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폭력은 아름다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결속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최초의 그 공식적으로 출범한 파시즘에 대해서 좀 알아볼 차례인 것 같아요. 여기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밀라노의 광장에서 약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 이제 운동한다, 이러면 전투 파쇼나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검은 셔츠다, 그걸로 이제 퉁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검은 셔츠장이 출연하게 됐냐? 당시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승리한 국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한 보상을 받을 차례였는데, 영토 확장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우리가 이 조약에서 이득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울분이 터지는 거죠. 특히 여기 울분이 터진 사람들이 퇴역군인, 그리고 전쟁을 주장한 생티칼리스트, 미래파의 지식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이제 울분이 오늘날의 이 저를 만든 거죠. 제너럴son. 네, 만족스럽습니다. 먼저 이 퇴역군인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몸 바쳐서 나라를 구했는데, 조국을 구했는데 왜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디칼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의회사회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노동계급들의 조합인데, 우리나라랑 뭐가 가장 비슷할까 생각했는데 이 비슷하지도 않지만은 그나마 이제 그 노조 쪽이랑 좀 비교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안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 샌디칼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국가들을 상대로다가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네 정치 개 못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리 의지로다가 이 자본주의를 기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샌디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다 보니까는 아직 그 공격성에 대해서 이게 허용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솔리니가 그 당으로 이제 출범해가지고 이 선거를 딱 펼쳤는데 참패를 했어요. 이 참패가 어떤 수준의 참패냐? 영석. 이 빵석을 받았단 거예요. 빵석이 이 정치 쪽에서는 그 정치적 장래? 생매장? 그러니까 1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무솔리니가 이때 원래 잊혀져갖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이 죽지 않고 이 무솔리니도 군인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밟혔을 때 살아남는 방법이 행군대 전략, 자신만의 그런 군대, 검은 셔츠장을 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공격적인 검은 셔츠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민족주의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 공산주의들은 다 때려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싫은 거는 이 민족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우리랑 생각하는 거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폭력을 강요했죠. 그러니까는 이 사회주의 본부, 신문사, 노동사무소,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가택을 막 약탈하고 뺏고 막 방화하고 불지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딱 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딱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폭력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집단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폭력적으로 모든 도시를 장악하게 이르러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로마 진군 사건인데, 이탈리아라고 했었죠. 그 무솔리니가 이제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곳곳에 다니면서 다 이탈리아화를 시켜요. 근데 이탈리아화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파시스트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 중단, 이제 로마니아 쪽의 중간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장악하고, 그 다음에 라벤나,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 파시스트화를 시켜요. 그 다음은 순차상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예요. 로마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로마 당국에다가 이렇게 경고를 해요. 우리 이제 거기 습격할 겁니다 라고. 그거를 이제 저기에 떨어진 밀라노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쫄렸다는 거죠. 수도를 점령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서울의 밤처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전. 로마 진군을 하려고 그렇게 딱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당시의 국왕이었던 에마누엘 3세는 그 무솔리니의 제안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않고 좀 수긍을 했다라고나 할까요? 총리가 이 당시에 그 계엄령을 일으켜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엄령 서류에다가 사인을 안 했어요, 이 국왕이.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성과 없고 이런 그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까발려질까봐 겁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무솔리니의 그런 도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맞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는 것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방으로 어서 오세요. 총리직을 제안을 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력이 위험에 처하리라라는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는 이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손을 안 대고 부풀기도 했고, 그리고 폭력이 용인이 된 상황인 거예요, 공식적으로다가. 그래서 파시스트의 그 폭력이 굉장히 그 미학적이다라는 그 논리가 굉장히 잘 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나 여기 이제 소속된다, 격양된다 이런 느낌도 느끼고, 이 집단 창조적이네, 굉장히 막 진취적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이거 나 마치 지배자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까지도 일어나는,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래서 이 파시즘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논쟁을 직접적인 감각의 경험으로 교묘하게 바꿔치면서 정치의 미학을 변형시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커졌다, 성장이 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이게 전 세계에서 독재자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자신들이 이 권력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 그런 무리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이 무리의 외침 중에는 히틀러도 있어요. 이 히틀러가 그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오 그렇다면 나도 하면서 제군들 했다가 체포가 되었다 라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 무력한 대중들을 이 파시즘이 굉장히 그렇게 막 바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펌핑이 되고 불이 막 피어오르고 그랬다. 그 다음으로 사회 결속을 위한 안마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환영하나요? 아니죠. 여기도 그랬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운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파시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지나가서야 이제 제대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볼셰비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 쪽이에요, 여기가. 그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땅이 없어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없는 그런 소장농들이 이 혁명운동에 대거 참여를 하게 됐어요. 모두 다 이제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라는 그 뜻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좌파로 이렇게 다들 몰려든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파시즘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승리 요건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냐,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쨌든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메시지 언어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변한 건데, 이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이게 5가지 이유 때문인데, 재산을 나누면 근로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일 거고,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고,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바보가 될 거고, 종교 없애면 도덕이 타락할 거고,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할 거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우리에게는 이 언어로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볼셰비즘의 영향이 깊게 침투하지 못했죠.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즘, 이게 이제 세계를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독재적인 무용 정당을 조직해라, 우리 공산주의를 따라라 라고 전 세계에 경고를 했죠. 특히 이 유럽 중에서도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런 공산주의의 위협이 특히 강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데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그 당시에 이제 파시즘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세워왔던 그런 사상들, 이념들 이런 것들이 무너질 테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적인 거예요. 얘는 적이고, 그리고 그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질까봐 불안했죠. 그러니까는 이 파시즘은 특히나 불안 지수가 더 높았던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라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까지도 적을 찾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질적인 민족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다 같아야 돼. 한 민족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을 위해 움직이는 개인일 뿐이야. 개인은 집단을 위해 좀 희생해도 돼 라는 것이 당연시 여기게끔 막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갭이 벌어지면 너 수상해 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창하게 된 파시즘이거든요. 그래서 파시스트들이 이렇게 지지자들을 충실하게 이렇게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 맞서 싸울 안마화된 적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적이 뭐 유대인일 필요만은 없었고, 그 볼셰비키 그 공산주의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분류를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이 분류를 하게 된 그 경위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 파스테르가 박테리아 역할들을 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멘델이 이 유전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염병 보균자도 또 불결한 자도 유전적으로 병되거나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분류가 가능해지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같이 무엇을 또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적으로서 배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막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규정을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어떤 문화에서는 이 파시스트에게 잘 먹히지만은 어떤 문화에 가서 이 파시스트를 전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야 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즘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학교는 이렇게 줄줄이 엎드려 뻗쳐갖고 엉덩이 막 이렇게 맞고 그랬거든요. 여기 학생들 이거에 공감을 할 수 있나요? 공감이 안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게 먹히는데 어디서는 안 먹힌다라는 그런 의미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 외국인, 불결한 자, 전염병자, 그리고 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악마의 이미지를 많이 뒤섞어가지고 이렇게 악마화를 시켰고, 미국 같은 데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유대인, 때로는 카톨릭 교도까지도 악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즘이 힘을 길러왔다. 전쟁을 거부한 사회주의자들을 악마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잡는데 맨 처음에 세워왔던 그런 원칙들, 이런 거를 모른 척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편의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파시즘을 점점 더 온전하게 발달시켰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경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편의주의. 특히 파시즘은 그 같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 안에서 누구랑 결탁을 했냐면은 보수주의, 그리고 엘리트, 보수 엘리트층과 특히 이렇게 공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솔리니나 히틀러 이 둘 다 사실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력을 이제 동원한 다음에 국가를 독재 체제로 변환시키는 거는 했는데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적은 없다라고 해요. 오히려 이 고문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수장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임명이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파시스트들이 만들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시즘들은 이 끊임없이 이념이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 이념은 사실 편의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위반되기 십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어발 이념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가도 결합하고 저기다가도 결합하고, 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떼고 마음에 들면 잡고, 이렇게 편의스럽게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빼고 하는 게 이 파시즘의 무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는 기성 정치를 반대하면서 실제로는 이 국가를 강화시킨 것을 보면은 그 반정치적 정치 세력이 아닌가. 정복한 국민들을 통제하려면은 이 파시즘 정당들보다도 오히려 이 전통적 엘리트층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냐? 사실 이 둘의 사이에서 가장 잘 통하는 그 주제어는 이 반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공산주의 얘기만 나오면은 파시즘이나 막 보수 엘리트들이나 다 일방긋 웃어요. 아, 그치, 걔네들 막 죽일 놈이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파시즘이 같이 한때는 이 보수 엘리트들과 협력을 했었다. 그래서 이 파시즘이 이 엘리트층에게 특히 자원들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파시즘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대중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엘리트층과 붙게 되면은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반수의 힘을 이용해서 강력한 결정들을 막 내릴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절반 이상 그건 저기니까 160석이라고 하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 정치를 막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보수파에서. 왜냐면은 제국주의였다가 이제 민주주의로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운영하려니까는 뭔가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수주의자들에게 정치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제1당의 위치까지도 제공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시스트들은 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 엘리트층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지쳐갈 때 그때마다 이 파시스트들을 보냈어요. 새로운 젊은 얼굴들, 뉴페이스들을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여기 엘리트 그렇게 막 보수적이고 낡아 빠진 데 아니고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탈리아랑 독일 국민들은 모두 그 새로운 지도자들을 갈망을 했었고, 마침 이 파시스트들이 그 인재 뉴페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보수주의자들한테 그 우리 민족들의 니즈를 막 잘 채워줄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엘리트층이 이렇게 이득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 파시즘이라는 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그 무력 행사도
이게 민주주의 쪽에서는 조금 그 시기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이 입헌 국가의 신임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 폭도를 풀었던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즘 지도자들이 이제는 막 오히려 우리가 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반대를 협박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 쪽에서는 정말 양아치 같다, 더럽다. 근데 들어줄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아니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그 총망받는 그런 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파시즘도 우리 밑에 이렇게 활동하게 될 거야. 걔네들은 우리 예하에 있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벼락출세한 정치 초보들이 정부를 이끄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 확신을 했죠. 근데 이제 결말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파시즘이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이 보수 엘리트층을 다 잡아먹었어요. 흡수했죠. 그래서 파시즘은 이렇게 좌충우돌의 사상으로 탄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이제 우파 그 엘리트층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권력 쟁취의 숫조로 이용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전력으로 인해서 파시즘이 지금까지도 너네 기형적이다, 우익 사상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결국에 그래서 파시즘이 뭐냐라는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을 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질 같은 거는 잠시 옆으로 밀어둬라. 그래야 우리가 고정된 시각과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 즉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파시즘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살아 움직이는 파시즘.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파시즘. 우리 주변에 파시즘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 사이버 불링들 이런 것들이 요새 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한 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적을 만들고 이 주변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폭언을 얘한테 그냥 서슴없이 뱉는다든가, 아니면은 단톡을 만들어 놓고 얘만 남겨놓고 다 그냥 우르르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수법이 되게 파시즘스럽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의 그런 그 카리스마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반의 왕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 힘과시 하는데 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파시즘과 그렇게 크게 결이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새학기 들어서 학교 많이 올라가는 분들 계실 텐데 그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제너럴 송에게 말씀하시면 다 이 파시즘 황포를 발사해가지고 가만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텍스턴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탄생 순간부터 이제 죽는 순간까지 이 파시즘과 사회가 형성한 그런 복잡하게 얽힌 상호관계,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그거에 빗대어서 파시즘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